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 방위태세와 한반도 안보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발을 위한 준비인지 북미 긴장 고조에 따른 공개 활동 자제인지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 지휘부에서 벌어진 SNS 게시글 삭제 논란과 관련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사자들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또 국민에게는 경찰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달라며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한강을 달리던 레저용 보트가 수중보에 걸리며 전복돼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에도 보트 전복으로 탑승자가 숨졌던 곳이었지만 안전 조치는 허술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5개 단지가 첫 분양에 나섰습니다. 규제가 집중된 서울은 한산했지만 경기도 등 비규제 지역엔 실수요자들이 몰렸습니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들에게 인건비나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행위가 계속되자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적발 시 피해에게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일어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시위가 충돌로 번지며 3명이 숨졌습니다. 맞벌 시위를 벌인 반대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군 최고위급 인사인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납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 상황과 맞물려 던포드 합참의장의 방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문을 마친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오늘 오후 용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이틀간 국내에 머물면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을 만납니다. 한미 양국군의 최고 수뇌부가 머리를 맞대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의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내일 오후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최근 북미 간 대치 국면에 관한 미국 측의 인식과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던포드 의장은 한국 일정을 마치는 대로 중국으로 날아가 중국군 지휘부와 회동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군 내 서열 1위인 던포드 의장이 일정을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한중일 3국을 방문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임박한 상황이 아니란 걸 보여준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던포드 의장을 만난 뒤 광복절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 중단에 동의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두 나라 사이에 무역 갈등 조짐이 있는 것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자신의 패를 드러냈습니다. 중국 IT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 착수를 알려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숨통을 확실하게 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The president would be announcing the launch of an investigation into unfair trade practices, as he calls it, by China, specifically in the real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조사는 내일 행정명령 서명을 거쳐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에 따라 미국은 통상법 슈퍼 301조를 적용해 광범위한 보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 이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 경제수단도 총동원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중국에선 관영 언론들이 일제히 나서 반발했습니다. 슈퍼 301조를 가동할 경우 그 대가는 거대할 것이며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북한 도발 중단이라는 통화의 주요 의제보다는 무역 제재가 부각되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갈등의 핵심인 철강을 언급하지 않았고 미국 역시 막대한 보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통화는 대북 압박용이라는 데 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정민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벌써 2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은 이렇게 한동안 안 보이다가 미사일 발사 현장에 불쑥 나타나곤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는 건 아닌지 주목됩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2주 전인 지난달 30일입니다.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연회 자리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리솔주 동지와 함께 연회장에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하지만 북한 전략군이 관포위 사격을 예고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시 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김정은이 최근 한동안 잠적했다가 불쑥 나타났던 곳이 바로 미사일 발사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7월 4일 ICBM급 화성 14형 1차 시험 발사를 참관했던 김정은은 앞선 2주 동안 언론 보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28일 화성 14형 2차 발사 때도 김정은은 하루 전 참전 열사묘 참배 전까지 2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의 최근 행동 패턴으로 볼 때 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 같은 북한의 군사 행동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설에 김정은이 신변 안전을 우려해 동선 노출을 꺼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경찰 지휘부를 한자리에 소집했습니다. 최근 경찰 수뇌부 간 갈등 때문이죠. 김 장관은 당사자들 앞에서 자기 주장도 비방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차렷! 국민께 대하여 등례!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의 SNS 글 삭제 지시를 둘러싼 공방으로 결국 장관과 경찰 수뇌부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지휘부를 소집한 자리에서 당사자들에게 직접 경고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일체 자기의 주장이라든가 상대에 대한 비방, 반론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휘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 경찰을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인권 경찰로의 재탄생이라는 악의까지 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 고민을 했지만 경찰의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참모 건의를 수용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진실 공방의 당사자인 이 청장과 강 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부끄럽고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사는 일이 없도록 저 또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을 나서며 김 장관은 앞으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신임은 국민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한강을 달리던 레저용 보트가 수중보에 걸려 전복되면서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사고로 탑승자가 숨졌던 곳이지만 안전 조치는 여전히 허술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도 김포대교 근처 뒤집어진 보트가 물속에 가라앉아 뱃머리만 보입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레저용 제트보트가 김포대교 아래 수중보에 걸려 뒤집어졌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4명 가운데 54살 김모 씨는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동호 회원인 이들은 회원 소유였던 제트보트를 몰고 서울 망원동 선착장에서 출발했다가 8분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늘 아침 사고가 벌어진 김포대교 아래입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충돌 위험 표지판이 있기는 하지만 멀리서 보기엔 너무 작아서 사고를 방지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수중보는 물 위에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솟아있는 일부분만 보이지만 수면 아래 벽으로 막힌 보가 있습니다. 솟아있는 부분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데 주변엔 접근을 막는 부표도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보트가 이곳 수중보에 걸려 전복돼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속도를 줄이지 못합니다. 제트스키나 모터보트는 몇 가지 달려오는 속도에 의해서
따라서 이 교가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위험 표시가 아주 명백히 되어 있어야지만. 경찰은 한강관리사업소와 레저보트 탑승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주말 사이 동해안 해수욕장에선 2m 높이의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너울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막바지 휴가 가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해수욕장에서 39살 김모 씨가 갑자기 밀려든 너울에 휩쓸렸습니다. 해경이 김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파도가 한 2m 정도 노선 파도가 계속 들어왔어요. 지금도 계속 지속입니다. 해수욕장 입수를 통제하고 있어요. 토요일 오전에도 삼척 분암해변에서 20대 남성 4명이 너울에 휩쓸렸다가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울은 주로 먼 바다에서 저기압이나 태풍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해안 날씨는 좋아도 먼지형 날씨 영향으로 너울이 밀려올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상태에서도 오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100m 바깥에 있던 파도가 갑작스럽게 쑥 크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섭다는 겁니다. 특히 너울은 바람에 의해 생기는 풍랑보다 주기가 길어 밀려오는 바닷물의 양이 많습니다.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나가다 보니 한 번 휩쓸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9일부터 대부분 해수욕장의 입욕이 통제된 동해안엔 이번 주도 너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욕이 통제됐을 때는 바다에 들어가지 말고 구조대원이 있는지 확인한 뒤 이용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정관계에 이어 언론 관계자와 주고받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 메시지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삼성 뇌물 사건 1심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민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MBC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안광한 MBC 사장과 동기인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을 통해 특정인의 인사를 부탁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MBC는 오늘 조직 개편 과정에서 있었던 정상적인 인사일 뿐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직 서울경제 임원은 자신을 사회이사로 채용해달라고 부탁했고 협찬을 주면 지면으로 보답하겠다는 문화일보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도 있습니다. 또 연합뉴스와 CBS도 연루됐습니다. 이에 앞서 특혜를 요청하는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나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문자 메시지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특검은 이런 문자 메시지가 삼성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 전 차장을 필두로 한 대관 업무가 이뤄진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 일부를 포함해 공소사실과 관계된 모든 문자 메시지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장 전 차장의 통화나 문자 메시지는 지인들과 나눈 것이고 특히 이 부회장 공소사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혐의와 장 전 차장의 문자 메시지의 연관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역시 선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민경우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그것도 입주 기준이 가장 까다롭다는 영구 임대주택에 고가의 외제차가 즐비합니다. 차량 가격이 2,500만 원만 넘어도 입주 자격이 박탈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강청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영구 임대 주택단지입니다. 보증금은 250만 원 안팎, 임대료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들에게만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데 보시다시피 곳곳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볼 수 있습니다. 최신형 고급 세단부터 신차 가격이 1억 원에 이르는 SUV 차량도 있습니다. 혹시 영구 임대주택 사시는 거예요? 하천돼요. 유지 관리는 하실 능력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거요? 아니 저 지금 빼놓은 거. 취재진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기에 BMW 다 있는 거 모르세요? 회사에 준 것도 못하고 다녀요?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대장을 확인하니 이 단지에만 16세대가 외제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 소득 기준에 안 잡히게 조금 차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고. 누구나 다 개인적인 사정은 있는 거 아니에요?
국토부에 따르면 외제차를 타는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는 전국적으로 140세대, 한 해 전보다 27세대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8%인 39세대는 외제차 타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차값이 2,522만 원이 넘으면 영구 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박탈되지만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는 식의 편법을 쓰면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탄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취지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 대기자만 3만 명에 이르고 있고 평균 대기 시간도 2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산 신고 기준과 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 이용할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구직자들의 조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속만 챙기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대학생 강모 씨와 하모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온라인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얼마 뒤 한 업체로부터 해외 구매 업무직이라며 일당 4만 원을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작업 편의를 위해서라며 통장을 요구해 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통장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 통장으로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일반 기업처럼 등록을 해서 대포 통장이나 이런 쪽으로 협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계속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직장을 구하려다 경찰 수사까지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안 구해주니까 이제 막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학교는 되게 이상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렇겠던 것 같아요. 직원을 구하는 척하며 창업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5살 김모 씨는 구직 사이트에서 월 160만 원 급여에 쇼핑몰 관리자를 구한다는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업체 측은 면접 자리에서 엉뚱하게 창업을 권했고 솔깃한 제의에 1,200만 원을 내고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는커녕 월 40만 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진짜 밤에 진짜 갑자기 무슨 뒤통수 맞은 느낌? 일도 못하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못하니까 그게 제일 답답하다고 이자만 지금 내고 있으니. 업체 측은 김 씨의 쇼핑몰 운영 미숙 때문이라며 계약 해지는 물론 환불 요구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를 문재인 대통령도 관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영화가 다 풀리지 않은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던 독일 기자 고 힌츠페터 씨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힌츠페터 씨의 부인 브람슈테트 여사, 영화 관계자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독일 기자 부인과 여동생 함께 영화보러 왔습니다. 다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문 대통령은 힌츠페터 기자의 영상이 87년 6월 항쟁의 큰 기폭제가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아직 광주의 진실이 다 규명되지 못했다면서 이 영화가 그 과제를 푸는데 큰 힘을 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민주주의가 만큼 발전하고 또 이 영화를 온 국민이 함께 보게 되었으니 아마 그분께는 최고의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람슈테트 여사는 남편이 평생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찍었지만 광주는 그의 인생에서 큰 부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젊은이들도 민주주의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면서 한국민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광주의 정신이 이제 국민 속으로 확산하는 것 같다면서 이런 것이 영화의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지역에선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리는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보는 걸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교통요지에 위치해 관심을 모았지만 주말 방문객이 14,000여 명에 그치는 등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규제 전이었기 때문에 그 실수요자보다는 이제 투자 수요나 이제 투기 수요들이 많이 몰렸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량학비용보다는 진짜 거의 실비용. 강남 재건축 단지에선 수천만 원 넘게 값을 낮춘 매물이 늘었지만 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경계 심리 탓에 거래는 거의 안 됩니다. 놀고 있어요. 왜냐면 이 한두 건에 누가 전화 와갖고 이거 매매하면은 땡 잡는 거고. 그나마 경기도 등 규제에서 비껴간 지역은 사정이 낮습니다. 남양주의 이 아파트 견본주택엔 3일간 3만 4천여 명이 찾아 관심을 보였습니다. 같이 살 집 찾다 보니까 이제 시외 쪽으로 많이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시외 쪽으로 많이 보던 차에 모델하우스가 이제 오픈하게 돼서 찾아오게 되었어요. 다만 규제를 피한 지역도 기존 주택 거래가 줄어드는 등 이렇다 할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파리 대책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잔금 대출로 바꿀 때 종전 대출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규제의 예외 대상 기준도 부부 합산 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에도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부당한 반품 등으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면 그 3배를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갑질이 이번엔 사라질 수 있을까요?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납품업체 직원들이 시식 행사를 하고 상품을 진열하며 청소도 도맡아 합니다. 인건비 역시 납품업체가 부담합니다. 월급이 나가는 거. 대학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행사는 보통 나가는 거예요. 제가 물건 빨고 판매하고 우리는 한명도 치니까. 네. 와서 일하는 거죠. 너희들 제품이니까 너희들 진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안 들어주면 이제 또 찍히고. 공정위가 이런 갑질 관행을 뿌리뽑기로 했습니다.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으면 대형마트도 일정 비율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품값을 일방적으로 깎거나 부당하게 반품했을 경우 납품업체가 입은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영업기밀 침해 얘기가 나오실 것 같은데 개별 업체의 개별 품목별로 수수료를 다 공개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어떤 수수료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임대사업자로 돼 있어 대형 유통업 규제에서 빠져 있는 복합 쇼핑몰도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스타필드나 코엑스몰, 대규모 아울렛 등이 해당되는데 마음대로 입주 매장의 위치를 바꾸거나 판촉비를 부담시키는 게 금지됩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3,800명이나 돼서 어쩔 수 없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인데 교대생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초등교사 임용을 둘러싼 생각들을 김기태 기자가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교육부는 정책 실패 인정하고 책임져라! 전국의 교육대학생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내년도 전국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올해보다 43% 감소한 가운데 특히 서울은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 것을 예상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줄어드는 폭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취업 동아리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고시 준비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상황이라 저희는 진짜 이 길밖에 없는 거죠. 교사 선발 확대를 요구하는 교대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가지입니다. 학과와 진로가 반드시 1대1로 매칭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좀 교대생들에게 너무 급작스러운 정책 통보가 아니었는가. 정책적으로 교대생들이 좀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으로 줄이는 게 임용대란의 해법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수 1명만 줄여도 전국에 수천 명의 교사들이 더 필요합니다. 계속 그대로 학급당 인원수를 유지해버리면 초등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공간적, 재정적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 교실을 늘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 교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입학 정원에 대한 좀 조정이랄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지난 20년 동안 2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학령 인구는 하루아침에 급감한 게 아니라 예상 가능했고 대비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교원 수급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하는 상황을 대처하지 못했거나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년 단위로 선발 인원을 확정하는 지금의 교사 수급 방식만큼은 이번 일을 계기로 바꿔야 한다고 열린 마이크로 만난 사람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미국에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주도한 시위가 대규모 유혈 충돌로 번졌습니다. 버지니아주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진하는 시위대를 향해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합니다. 승용차는 차와 사람을 들이받고 그 길로 속도를 높여 후진합니다. Could go faster, and it just smashed into dozens of people. 시위는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 장군으로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하는 로버트 리 장군 동상 철거에 항의하며 시작됐습니다. 극우 시위대 6천여 명이 인종차별적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자 흑인 단체들이 맞불 시위에 나서면서 양측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 3명을 포함해 4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전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제를 호소했지만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해서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We 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is egregious display of hatred, bigotry, and violence on many sides. On many sides.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까지 이번 사건을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한 테러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인종 문제라는 해묵은 논쟁이 겹치면서 미국 사회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남해의 작은 섬 지심도를 아시나요? 일제강점기에 해군기지로 쓰이다가 해방 후 군 소유로 넘어가 그동안 잊혀져 온 섬입니다. 그런 지심도가 81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찔하게 뻗어나온 기암 절벽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섬. 하늘에서 보면 마음 심자를 닮아 지심도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섬 등줄기를 따라 길게 뻗어 있는 도로 자국. 일제가 정탐과 보급용으로 썼던 경비행기 활주로 흔적이 보입니다. 1936년 일제는 섬 주민을 쫓아내고 지심도를 군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옛 일본군 고위 간부 관사는 지금도 원형대로 남아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만든 보진지와 탄약고가 남아 있어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일제가 물러간 뒤 섬은 국방부로 넘어갔고 일반인 왕래가 어려웠던 덕분에 역으로 원시림은 잘 보존됐습니다. 잊혀졌던 지심도는 2000년대 들어 동백꽃 군락이 알려지면서 새롭게 조명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섬 소유권을 거제시에 넘겨줘 81년 만에 지심도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하여튼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역사를 보고 가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좀 그런 것이 감회가 좀 깊었습니다. 일제시대 상흔과 원시림이 공존하는 지심도는 올해 들어서만 13만 명이 다녀가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선글라스를 쓴 철수, 어딘가 시무룩한 표정의 달리. SNS에 올라오는 귀여운 사진으로 수십만 팔로워를 둔 유명한 개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견들은 버려진 적이 있는 유기견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기견을 스타견으로 변신시킨 주인들은 반려견에 대한 애정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호소합니다. 권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옳지, 잘했어. 자고 나면 SNS 팔로워가 수백 명씩 늘어나는 7살 철수. 검은 점이 귀여운 순한 얼굴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만 2년 전엔 유기견 보호소의 철장 안에서 새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를 입양한 새 주인은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던 철수를 위해
함께 출퇴근할 수 있는 곳으로 직장까지 옮겼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견생역전이라고 하는데 얘 철수 아니에요 이러는 분들도 있고 연예인도 아닌데 길에서 알아보시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동물로선 첫 인천공항 홍보대사로 임명된 달리도 4년 전엔 한쪽 앞발이 절단된 채 주인에 버려진 유기견이었습니다. 새 주인이 SNS에 올린 사진들로 스타가 된 뒤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객기 탑승 절차를 안내하는 모델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유기견 보호소를 벗어나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건 이 개들이 특별나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철수, 달리와 크게 다를 게 없는 반려동물들이 해마다 10만 마리 가까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7월달, 8월달이 가장 많아요. 피서 때 데리고 가서 거기다 놓고 오는 거죠. 반려동물에 대한 환상을 갖기 전에 책임감부터 가져달라고 이들은 주문합니다. 이 철수를 통해서 인식이 바뀐다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SBS 권혜리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같은 공간에서 영업을 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협력하며 상생의 길을 찾는 현장을 최우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전통시장. 찜통더위에도 상가 앞 노점까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죽어가던 시장이었다고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극적인 변화는 상인들이 직접 대형마트를 유치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원스톱 쇼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와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해소가 된다면 참 좋겠다 하고. 대형마트에 사람이 몰리는 특성을 시장 부활에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마트 위치는 상가 2층에 배치해 마트를 찾는 손님이 시장 상가를 거쳐가도록 했습니다. 마트 측은 시장 상가가 다루지 않는 공산품 위주로 팔도록 해 품목이 겹치는 걸 막았습니다. 전통시장 거치고 이제 필요한 게 없으면은 다시 여기 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한 번 더 보고 괜찮아요. 공산품을 위주로 취급하는 이른바 상생스토어가 문을 연 뒤 손님이 늘면서 최근 한 달 새 이곳 기존 전통시장에도 점포 7곳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사장 김보영 씨도 대형마트와 상생 모델을 스스로 찾은 사례입니다. 대형마트 내에 액세서리 판매대 운영을 제안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김 씨는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마트 측은 소상공인과의 협력 모델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판로가 확보된 데에서 생산하는 부분이 사실 마음도 편했고 디자인을 더 개발시킬 수도 있고. 최근 소상공인 육성책은 입점 때 거리 제한을 두는 등 대형마트와 영세상인을 분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서로 적대시하기보다는 각자의 장점을 협력해 활용하는 방식이 상생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요즘엔 농촌에서도 조롱박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조롱박으로 그야말로 대박을 이룬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롱박 축제가 열린 충남 청양의 한 마을입니다. 탐스럽게 익은 조롱박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허리가 잘록한 호리병 모양부터 생김새와 색깔도 각양각색입니다. 이게 조롱박이야. 조롱박? 와, 멋지다. 조롱박 잎과 열매가 철골 구조물을 뒤덮으면서 관람용 터널이 생겼습니다. 길이가 2.4km. 색다른 터널 안은 재미와 함께 따가운 햇볕도 피할 수 있어 관람객들로 붐빕니다. 아이들이랑 이렇게 제 어렸을 때 놀던 이런 거 같이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이 동네 38가구 주민들은 지난 5월 초 조롱박 모종 2만 포기를 심고 정성껏 갖고 가며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도시민들한테 일상 힐링이 있고 치유가 있는 그런 쉼터의 농촌 마을로서 제공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롱박은 볼거리뿐 아니라 공예품 재료로 쓰여 멋진 생활용품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또 먹거리는 물론 박 속의 물질을 이용해 기능성 화장품까지 개발했습니다. 조롱박을 이용해 한 해 버는 마을 소득은 2억 원가량. 올해 7번째인 조롱박 축제는 오는 20일까지 열립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2주간의 휴식을 마치고 하반기 레이스에 돌입한 국내 여자 골프 투어에서 지난해 대상에 빛나는 고진영 선수가 뒤늦게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하성룡 기자입니다. 어제 8연속 버디쇼를 펼친 고진영의 신들린 퍼트감은 여전했습니다. 선두와 한타차 공동 2위로 출발했는데 첫 홀부터 어려운 퍼트를 홀에 집어넣어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어 파3 12번 홀에서 5m 거리의 버디 퍼트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간 뒤 14번과 15번 두 홀 연속 버디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보기 없이 6타를 줄인 고진영은 합계 17언더파로 김혜림을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3승으로 대상을 차지한 뒤 올 시즌 12번째 대회만에 맛본 우승이어서 더욱 기쁨이 컸습니다. 축하 물세례를 받은 고진영은 투병 중인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좀 약간 편찮으세요. 그래서 약간 저를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할아버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플레이했고요. TV로 저를 보시면서 손녀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내 무대에서 우승이 없는 골프 여제 박인비는 5타를 잃고 무너져 공동 56위로 부진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는 포항의 토종골잡이 양동현이 시즌 15호 골을 터뜨리며 득점 공동 3위로 올라섰습니다. 전반 3분 만에 손살같이 달려들며 감각적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제주는 진성욱과 김원일의 연속 헤딩골을 앞세워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팬들과 함께 이색 배구 시합을 펼쳤습니다. 배구를 시원한 물 위에서 하는데 공이 좀 특이합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흑산도와 홍도에는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해안 쪽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광복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10에서 50mm가량으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전남 해안과 제주 산지에선 최고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강원 영동과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에서도 최고 150mm가량의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추가로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비 덕분에 무더위는 쉬어갑니다. 중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춘천이 27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에서도 낮 기온 대부분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참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상대방 흠집내기 시기였던 경찰 수뇌부관 공방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오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파문은 일단락됐지만 그래서 진실은 무엇인지 또 경찰 스스로는 내부 갈등을 해소할 수 없었던 것인지 두 가지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